그러면서 이제 그게 급무살을 타서 결국은 51년 7월에 판문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이제 열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휴전을 하면은 군사 분계선언 걸 이제 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전선에서는 상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워싱턴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휴전을 길목에 들어섰는데 군사적으로 밀어붙이면은 중국이나 소련이 그걸 받아주겠느냐. 예?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벤프리트 장군의 생각이 뭐였냐면은 우리 한반도 지도를 보는 북한 지역에서 가장 그 동서폭이 좁은 데가 어디입니까? 평양하고 온산입니다. 평양 온산. 그 대동만하고 온산만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미국 사람들 아주 재밌는 그 꿀벌의 허리라고 그래요. 꿀벌의 허리. 예. 그래서 북한 지역에서는 온산 한 220 정도 됐거든요. 220km 정도. 예. 거기가 이제 가장 좋고, 우리 남한 지역에서는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팽택하고 삼척, 거기가 이제 제일 꿀벌의 허리죠. 예. 그래서 이제 벤프리트 장군은 당시, 그러니까 워싱턴의 지침은 뭐였냐면은 많이 북진하지 마라. 자, 워싱턴의 당시 방침은 38도선 이남이 대한민국 행정권으로 들어간 선에서 전쟁을 끝내는 거다. 휴전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유엔군 사령부에서 그 가상선을 하기를, 군사 분계선을 지으면은, 이렇게 그으면은, 이제 안충지대가 있을 건데, 그러면 38도선 우리가 확보하려면은 38도선 북쪽에 한 10 내지 20km 정도는 우리가 올라가야만이 완전 38도선을 우리가 확보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38도선 이북에 10 내지 20km선, 그러니까 지형에 따라고 그 당시 이제 피하 간의 어떤 이제 그 전선 배치에 따라 가지고 10 내지 20km인데 그 선을 이제 그었죠. 그게 뭡니까? 캔사스 선입니다. 아마 캔사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캔사스 선을 확보하는 선에서 전쟁을 이제 끝내면은, 휴전을 하더라도 그 선에서 뭐 10 내지 20km 해도 38도선 이남 우리가 이제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해서 캔사스 선 북쪽으로는 작전을 하지 마라.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침을 줍니다. 그러니까 벤프리트 입장에서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워싱턴의 지침이 그렇고 유엔군 사령부의 지침이, 자기 직속 사령부의 지침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컴뱃 제너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두드립니다. 계획을 세워서 계속 유엔군 사령부에. 그 계획이 뭡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래도 그렇지, 평양 온산선은 우리가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노하는 거죠. 워싱턴에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가 평양 온산선을 우리가 점령해놓고 휴전하자고 그러면 중공군이 하겠느냐, 북한이. 예? 입장을 바꿔놔서 우리가 공산군이 평택하고 삼척까지 내려와서 휴전하자 그러면 하겠느냐.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더 양보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통천이라고 있습니다. 온산 밑에 통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철의 삼각지대라고 해서 철원, 평강, 이제 기마가 우리 전선, 중부전선의 그 핵심. 그 이제 그 포인트가 철의 삼각지대인데, 그럼 그 선으로부터 해서 강원도 통천까지 이렇게 이제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럼 그 정도 선은 우리가 좀 확보를 해야 좋지 않겠느냐. 또 그 계획을 세워서 올립니다. 계속 카트가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면 당시 철의 삼각지대 중에서, 그러니까 철의 삼각지대가 삼각형의 꼭지점이 평강입니다. 평강. 그 다음에 이제 그 좌변이 철원이고 우변이 기마인데, 당시 우리가 확보한 지역은 철의 삼각지대의 삼각형,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러는데, 그 철원과 기마만 우리가 확보를 했어요.
정점에 해당하는 팽강은 확보를 못했어요. 그 팽강이 왜 중요하냐면은 서울에서 온산으로 가는 철로와 도로가 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걸 확보를 해야만이 그 센터를 우리가 점령한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방어에도 유리하고 나중에 차후에 여건이 됐을 때 공격에도 유리한 지점이 철의 이제 삼각지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선이라도 좀 쉽게 말 안 될까요?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벤포르트 장군이 결국은 워싱턴의 어떤 정책, 그게 결국 이제 휘전으로 이제 가는 그 정책이기 때문에 그 벽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벤포르트 장군은 대한민국을 도울 수 있는, 그러면서도 최대한 밀어붙일 수 있는, 당시 벤포르트 장군이 왔을 때는 강원도 양구의 펀치볼도 북한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중공군이. 그런데 이제 그건 확보를 하죠. 그러니까 그 밑에 해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최대한 올려서 이제 고성, 동해안의 고성으로부터 펀치볼 그 위, 거기에 뭐 김일성 고지, 못했던 고지, 지금 아마 가보신 분 알겠, 을지전망대 그 전방에 이제 뭐 김일성 고지, 못했던 고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리에서 이제 지금 단장의 능선 그 북쪽, 그쪽으로 해서 이제 전선이, 그러니까 지금 휴전선이 있게 한 그 최대 공로자가 벤포르트 장군입니다. 그나마 그 여건 속에서. 그래서 벤포르트 장군이 서부전선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 임진강 이후 예성강까지를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최초에 우리가 1사후토 이후에 북진을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당시 그거를 포기했던 것은 임진강을 만약에 넘어서 우리 군이 배치가 되면은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보급도 어렵고 거기 병력도 많이 포함되고,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차지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후순으로 밀었는데 결국 휴전이 되고, 그래서 휴전 때도 그걸 찾으려고 미국이 어떤 대안을 내놓냐면은 중국하고 북한에게, 자, 지금 6.25 전쟁 전에 지금 전쟁 우리 하고 있으니까 서로 전력할 거 아니냐. 자, 우리는 해 공군력이 굉장히 우세하다. 당시 미 해군이 저 서해안과 동해안에는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길주, 함경북도 길주에도 섬이 2개 있어요. 양도라고. 거기에도 우리 해병대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북한 깊숙이. 그럼 온산 앞바다에도 섬이 5개 있는데 거기도 우리 해병대가 점령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대동강 앞에 그 숙도라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 해병대가 있었고, 그 옹진반도 장산구 거기도 초도라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 해병대고, 뭐 백령도 거기는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휴전회담 과정에서 우리 그 유엔군이,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쉽게 말하면 임진강 북쪽 개성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양보할 테니까, 우리 해 공군력에 우시한 것을 양보할 테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그걸 반대를 한 거죠. 북한의 이제 그 휴전회담 대표가 남이라니까 반대를 한 거죠. 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것을 휴전회담당에서 차지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안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국의 전략적 실수, 판단 실수였던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그 휴전회담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인데, 그런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선에서의 이제 최대한 벤포르트 장군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그 북진을 이제 한 상태로 이렇게 이제 휴전회담에 이제 진행이 됐고, 그 과정에서 벤포르트 장군이 대한민국을 그러면은 다른 방향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양반은 좀 찾아서 해주는 입장이에요. 다른 분들은 해달라고 했을 때에 마지못에 하나를 던져주는 식인데, 이분은 본인이 앞장서, 내가 보니까 당신네들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뭐 미군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유엔군도 오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육군의 20개 전투사단, 그러니까 바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사단이 20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이제 판단한 겁니다. 당시 유엔군이 미군하고 영연방 사단이 10개 사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한테 20개 사단은 당시 미군이 저 병력이 사단이라고 해도 우리는 10,000명이었고 사단 병력이 미군은 20,000에서 25,000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을 아마 고려를 해서 20개 전투 사단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0개 사단을 우리를 해줘라. 예. 그 다음에 자 그러면 20개 사단 하면은 덩치만 커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면 그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장교인데 장교들이 질적으로 좀 수준을 높여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4년제 육군 사관학교를 추진합니다. 4년제. 예. 그 우리나라 정부 돈으로 당연히 할 수가 없었어요. 다 미군이 다 지원한 조건으로 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차마 할 수는 없는데 미리 해주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냥 아유 그렇게 해서 4년제 육군 사관학교가 51년에 10월에 설립이 되고 문이 이제 52년에 1월 달에 이제 뭐 이렇게 생도들 뽑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육사 11기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년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존 장교들도 좀 이렇게 질을 좀 높여야 될 거 아니냐. 군사지휘를 좀 쌓고 미국하고 좀 소통이 될 수 있는 전략 전술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육군대학을 만듭니다. 육군대학을. 네, 육군대학을.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지금 이제 그 위관급 장교, 연관급 장교, 그 다음에 장갑, 장군, 장성들 이분들이 현 여건 하에서 좀 교육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거기에 맞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식으로 교육을 네. 그래서 장군들은 미군 소령들이 가는 미지 참모대를 보냅니다. 네. 그 다음에 연관급 장교들은 미군 이관급 장교, 대위들이 이제 가는 고등군사봉이라고 OAC를 또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관급 장교는 이제 미군 이제 그 초급 소위들이 가는 이제 OBC, 초등군사관, 거기를 보냅니다. 이렇게 한 단계씩 낮춰가지고. 예. 체계적인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대도 보니까 벤포트 장군이 전투를 잘한 지휘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죠. 예. 딱 보면. 저 부대는 뭐가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군 사단을 뭐가 취약점이고 뭐가 부족하고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사단의 그 훈련 수준으로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세계에서 아마 전무후무할 거예요. 특별 훈련소를 만드는데 FTC라고 해가지고 필드 트레이닝 센터라고 해서 특별 훈련소를 만들어서 사단 단위로 사단장이 인솔해서 사단 단위로 훈련소에 입소를 한 겁니다. 부대 전체가. 그래서 미국이 그 정한 그 테스트를 해가지고 통과를 못하면 전선에 배치를 안 시켜요. 계속 재교육. 그러니까 미국식의 그러니까 거기에는 미 군사 고문단을 배치해가지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교육 훈련. 교육은 뭡니까? 모르는 것을 새로 가르쳐 주는 게 교육이고 훈련은 배운 것을 어떤 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도달하도록 계속 반복하는 게 훈련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예. 모르면 또 교육시키고 그걸 숙달 되도록 계속. 그래서 자기들이 정한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그때서야 전선에 배치되고. 그래서 우리가 고지 정탈전 들어보셨죠? 마지막에 한치의 땅에서 좀 유리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전투인데 우리 국군들 잘 싸운 겁니다. 그래서 그 고지 정탈전의 백미가 뭡니까? 백마고지 아닙니까? 백마고지.
일개 사단이, 우리 국군 일개 사단이 중공군 3개 사단을 물리친 전투가 백마고지 아닙니까? 순수하게 우리 국군, 순수하게 국군 사단이.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대단한 전투를 가진 사단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벤프리 장군이 우리 휴전선, 현재 휴전선을 잇게 한 그런 이제 공로가 있고 전투 지휘관으로서 그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이제 워싱턴의 정책 때문에 계속 추진할 수 없게 되니까 뭐합니까? 우리 한국군을 완전히 개조시킨 거죠. 부대를 개조시키고 장교들을 미군 수준, 미군 계급에 해당되는, 미군 직책에 해당하는, 사단장은, 한국 사단장은 미군 사단장, 연대장은 미군 연대장 수준에 끌어올리는 교육을 시키고, 안 되면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거기에 능력이 안 되면은 진급을 안 시키고. 그래서 육군 사관학교 만들 때도 벤프리트 장군이 애가 셋입니다, 애가. 결혼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 이 양반이 1915년에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했는데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합니다. 그 부인이 굉장히 미인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애가 셋인데 위로 딸 둘에 이제 막내가 아들인데 그 막내 아들이 결국 미 공군 조종사로 와서 벤프리트 이제 2세 중이죠. 결국 여기서 실종돼서 전사 처리가 이제 됐던 분인데 외아들이죠. 그러니까 외아들. 그러니까 육사를 만들 때에 이제 딸이 둘이니까 뭣도 둘이니까 사이도 둘이죠. 여러분들은 말이 통합니다. 사이가 이제 둘인데 둘 다 웨스트포인트를 나왔어요. 또 둘 다 그때 벤프리 장군이 육사를 설립을 할 때 우리나라 육사 설립할 때 또 웨스트포인트에 근무를 했어요. 둘 다. 중령 계급을 달고. 그러니까 우리 육사를 이제 4년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이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웨스트포인트 매뉴얼을 다 보내라. 그 번역해서 육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육사 초창기의 복장이 웨스트포인트 그 생도 복장과 다 똑같습니다. 생도 뭐 계급 뭐 이런 게 다 똑같죠.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 육군 사관학교 만들 때에 벤프리트 사이들도 기여를 이제 많이 했던 거죠. 네, 기여를.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잘 모르죠. 네. 그래서 이제 벤프리트 장군이 이제 현역에 있을 때 여러 저런 우리 군, 특히 그 육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서 한국 육군의 아버지라는 소리 들을만하지 않습니까?